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물차 들어왔어요. 제가 나갈까요? 아니, 내가 나갈게. 점심에 예약 손님 있으니까 빨리 준비부터 해. 안녕하세요. 전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새 시국이 이러니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들 고생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는 소리를 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저희 집 수족관에 채울 횟감들을 실어 나르는 물차가 이틀마다 오고 있답니다. 왔어? 고생했겠네. 고생은. 오늘 고기들 좋아. 손님들은 좀 있는 거지? 응,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다행이다. 얼른 내릴게. 부지런히 횟감들을 실어내리는 그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이더군요. 마음고생이 심할 테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일하는 그를 보니 괜히 마음이 아련하네요. 한때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남자가 아니지만요. 저희는 이별 후에도 여전히 횟집 사장과 물차 기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희를 두고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거야 사정을 모르니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러기도 하더군요. 헤어지고도 잘 지내는 걸 보니 꼭 헐리우드 배우들 같다고요.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지내는 건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 여전히 저 남자를 사랑하거든요. 아마 저 남자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걸려 하루 보면서도 저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거고요. 무슨 팔자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제 팔자가 원래부터 평범하지는 않았죠. 처음 결혼부터 꼬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사수로 만난 첫 남편은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던 제 눈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동경을 가진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동경을 지니다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동경이 사랑으로 바뀌지 뭡니까? 다행히 남편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임신한 걸 그 사람에게 말했을 때가 떠오르는군요. 오빠, 나 임신했어. 임신? 정말? 우리 비임했잖아. 그런데 무슨 임신? 너무 실망스러운 반응이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축하는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진 낙태 종용은 더 기가 막혔답니다. 애를 떼라고? 왜 그래야 돼? 오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긴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애는 나중에 결혼해서 가지자. 너도 웨딩 드레스는 입어야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를 떼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럼 집도 절도 없는데 덜컥 애부터 낳겠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꼭 제가 자기 발목이라도 잡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준비도 없이 애를 가진 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남편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꼭 남편이 있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남편이 싫어한다면 저 혼자라도 애를 낳을 생각이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야 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답니다. 아빠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결국 회사까지 찾아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호되게 혼내셨어요. 회사에 소문이 퍼졌으니 남편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덕분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식으로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그때가 임신 4개월 차였어요. 시작은 좀 그랬지만 평생 서로를 지지해줄 동반자가 생겼으니 참 기대가 컸어요. 게다가 뱃속엔 아이까지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였어요. 남편에겐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가는 저를 두고 신혼이 무색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겠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실을 굳이 저에게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제 앞에서 다른 여자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였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했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우리 한 달 전에 결혼했어. 남들은 신혼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하며 살 때라고.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그러게 누가 내 발목 잡으래? 내 말대로 애 지우고 연애라도 했어봐. 그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소원대로 결혼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공평하게 하자. 너도 네 소원 이뤘으니 나도 내 소원 이루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내리쳤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입장에서야 등 떠밀려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부부 서약을 한 사람이 그래선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 손짓이 불러온 파장은 너무도 가혹했답니다. 이게 미쳤어? 어디 감히? 제게 맞은 남편이 금세 반격을 가했답니다. 제 덩치의 2배는 좋게 되는 남자의 발길질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배만은 안 맞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눈이 뒤집힌 남편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니 막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했거든요.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뱃속의 아이만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결국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갈라서야 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럴 수 없었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던 거죠.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이어가려는 제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유산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 자기를 탓하는 저에게 쉴 새 없이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전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음에도 제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거였답니다.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사람이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으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던 거고요. 자영업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니 욕심도 나고 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가게를 늘리다가 망했거든요. 그래도 주저앉진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 생활만큼 힘들진 않았으니까요. 참 많은 걸 했네요. 오리 불고기집도 해봤고 마사지 업소도 운영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횟집이었어요. 다른 횟집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도 갖췄고 좋은 재료로 손님들을 맞다 보니 하나둘 단골이 늘면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금세 이뤄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게 이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이뤄진 거였어요. 어느새 제가 50을 눈앞에 둔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나 저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아빠도 돌아가셨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는 혼자였어요. 2번 다시 결혼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자란 동물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혼자 사는 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사는 친구들이 자식에 매여 사느라 영화 한 편 못 보고 사는 걸 보면서 제 삶에 나름 만족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뜻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된 서인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김씨 아저씨한테 말씀 들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새로 저희 가게를 맡게 된 물차기사는 참 싹싹했어요. 횟감을 실어 나르는 트럭인 물차기사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속초로 부산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신선한 화로를 공수하는 일은 웬만한 장정도 녹초로 만들 만큼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얼굴도 뽀얗고 귀티가 흐르는 것이 꼭 부잣집 막내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곱상하다가 그를 규정하는 말이었답니다. 사람 외모가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지만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이질적이긴 했어요. 행동도 그랬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많이 배운 티가 났었답니다. 근처 횟집 사장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그래서였어요. 그 서기사 말이야. 그 사람 명문대 법대 나왔다던데. 대학 때 데모를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왔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일 하는 거라던데. 아니야. 예전에 크게 사업했대. 그러다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 비해서 다니는 거라고 그러던데. 다들 입을 모아 한마디씩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도드라져 보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 말 중 어느 하나도 맞는 건 아니었지만요. 저야 다른 사람이 뭐라건 말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기도 했고 저보다 좋기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 인연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그 사람과 다른 물차기사 한 명이 저희 가게에 왔답니다. 고깃집 사장이 고기 안 먹는 법이죠. 다른 기사 한 명이 조심스레 김치찌개가 되냐더군요. 다른 손님이 그랬다면 거절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안 된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솜씨 부려서 만들어줬답니다. 횟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문제는 저녁 시간엔 술을 먹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니 가끔 술김에 진상을 부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걸 보더니 손님 중 한 명이 그게 당겼나 보더라고요. 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김치찌개를 요구한 모양인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공손하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사장 나오라는 식으로 고함을 질렀답니다. 얼른 나가서 달래고 사과하긴 했는데 이미 심사가 뒤틀린 뒤였는지라 그 말조차 안 먹혔어요. 아무리 손님은 왕이라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답니다. 가게 집기를 깨부수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 손님이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그때였어요. 인우 씨가 성큼 다가오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꼭 그 손님이 저를 때릴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나선 거라고 그랬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랑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넌 뭔데 나서냐고? 허라, 나한테 안 해주던 김치찌개를 만들어주는 걸 보니 이 집 사장 남편쯤 되나 보네. 근데 남편이 왜 이리 젊어? 혹시 그런 거야?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제비 같은가? 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봐드리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폐가 되잖아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나 보네. 젊은 서방 끼고 사는 년이 창피를 안 해? 당장 사과해요.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더는 못 참아요. 사과해요. 사과 같은 소리 한다.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왜? 때리기라도 하게? 어디 때려봐. 손님 때렸다는 소문나면 이 가게 손님들이 오기나 하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손님의 손을 잡더군요. 손님의 손이 때려보라는 말과는 달리 저를 때릴 듯 치켜 세워진 때문이었어요. 후회할 텐데. 자기 여자 앞에서 가오 좀 잡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분 여기 사장님이세요. 전 이 집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하시고 그만 나가세요. 안 나가면 포안이 싸움도 못하게 생겼는데 설마 날 상대로 싸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걸 원하시면 나가시죠. 얼굴로 싸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밖으로 나갔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손님 말대로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걱정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더 많이 맞은 건 누가 봐도 알 일이었어요.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맞으면서도 안 물러나는 모습이 왜 그리 멋져 보였는지요. 다행히 경찰을 불러 금세 무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새 좀 맞았더라고요. 정말 고소 안 해요? 맞았잖아요. 아이, 저도 때렸는걸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도 힘든 게 많았으니 그런 걸 테고. 아야, 겁도 없이 싸우러 나갈 땐 언제고 겨우 이거 좀 발랐다고 엄살은? 그렇게 인우와 제가 단순한 사장과 기사가 아닌 남자 여자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처음엔 저를 구해준 것에서 비롯된 호감 정도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를 남자로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42살이요? 정말? 난 30 중반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제가 좀 동안이긴 합니다. 아이, 그래도 감사하네요. 30대로 봐줘서. 저랑 5살 차이 나는 친구였습니다. 가끔 배차 시간이 뜨거나 저녁 무렵 와서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속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마음 많이 아팠겠어요. 그랬지. 진짜 애기는 낳고 싶었거든. 아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자기 애를 임신한 여자 배를 발로 차요. 걱정 말아요. 그 사람 꼭 벌 받을 테니. 걱정 안 해. 그 사람이 벌을 받든 말든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내 얘기만 하게 해? 인우 씨 얘기도 좀 해봐.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게 어딨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적당히 죽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요. 내 나이, 이게 새파랗게 젊은 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래. 겨우 5살 차이면서. 5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긴 기저귀 찼거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며 서로 웃고 또 때론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첫 남편 때는 저도 어렸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동경했었다면 인우 씨는 서로 기대고 의지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런 남자라면 서로 평생 기대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그렇다고는 해도 제 주제에 그 남자를 넘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았고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전력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대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안 좋은 일? 아닌데. 요새 나 행복한데. 그럼 다행이고요. 그만 먹고 일어나요.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마음이 커질수록 그를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고백을 하자니 제 처지가 걸렸고 그렇다고 안 보자니 그건 또 싫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던 거였어요. 혹시 술이 많이 취하면 그걸 빌미로 거절당할 게 뻔한 고백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안 되더라고요. 술에 취한 몸이 비틀거리기까지 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았거든요. 덕분에 그 사람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집에 꿀은 있죠? 꿀물 마시고 자요. 응, 고마워. 그 사람이 저를 바래다 주고 떠나려는 것을 보는데 왠지 그때가 기회다 싶었어요. 다음엔 절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밀어붙인 거였어요. 저기 인우 씨, 네? 왜요? 괜찮으면 꿀물 마시고 갈래? 네? 결국 그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답니다. 나중에 그날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자기도 그랬대요. 저랑 있으면 좋고 즐거운데 고백을 할 순 없었다고요. 그랬다가 내가 거절이라도 하면 다음에 다시 보기 껄끄러울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결국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금세 뜨거운 사이가 됐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40대다 보니 이것저것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연애를 하고 결국 살림을 합치게 됐답니다. 고마워. 부탁 들어줘서. 고맙긴요. 제가 오히려 고맙죠. 일 마치고 불 꺼진 집에 안 가도 되는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괜히 나이 많은 여자가 추태 부리는 거 아니지? 추태는요.
제가 원해서 한 건데. 고마워. 그리고 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그 말투, 우리 이제 같이 살 사람인데 난 맨날 반말하는데 자기는 나한테 존대하잖아. 누가 봐도 내가 누나처럼 보이는 건 아는데 왠지 서운해서. 그거 알아요. 자기가 귀여운 거. 뭐래? 그리고 지금도 존댓말하는 건 내 부탁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와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런다. 알았어, 안 할게. 이러면 됐지? 응, 좀 이상한데 듣기는 좋다. 그렇게 진짜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졌던 신혼의 설레임을 그로부터 20년도 더 지나서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죽늙은이들이 닭살 돋게 행동한다며 치를 떨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엔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여보,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드라이브 갈까? 진짜 적응 안 된다. 여보 말고 그냥 자기야 하면 안 돼? 안 돼. 나 진짜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 이러는 게 진짜 부부인 거잖아. 왜, 싫어? 내 로망이었다니까. 싫긴 왜 싫어. 그냥 어색해서 그런 거라니까. 사실 듣기 좋아. 우리가 진짜 부부인 거란 뜻이잖아. 맞지? 우리가 부부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 자기가 괜찮다니까 안 하긴 하지만. 혼인신고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나랑 여보가 진짜 부부가 된 거지. 그래도 괜찮아. 여보야, 우리 드라이브 가자. 어서. 저희가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저야 당연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 탓이었어요. 사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저희가 함께 산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 시선에 시달려야 했어요. 특히 남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누가 봐도 곱상하게 생긴 부잣집 도련님 상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요. 거기에 비해 전 약간 노안이기도 했고 또 적당히 재력도 있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없는 사람들 중 일부가 남편이 저와 사는 게 제 재산을 노려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을 흘렸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남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라고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다 저를 위한 거였죠. 제가 그 말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남편이 하는 모든 게 저를 위한 배려였답니다. 그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연애할 때 느꼈던 남편의 자상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걸요.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녁 시간이면 가게에서 또 일을 도우면서도 항상 제 걱정을 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때론 지방 포구를 다녀오면서 들꽃을 꺾어주기도 했어요. 국도를 지나다 봤는데 너무 예뻐서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이유였어요. 그런 남자와 사는데 안 행복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었을까요?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가게야 이런저런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오늘 매출이 나쁘다고 내일도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요. 꾸준히 하던 대로 하면 저희 식구 먹고 살기엔 차고 넘칠 정도로 버는 게 장사였거든요. 근데 가정은 그게 아니었죠. 제 첫 결혼만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부부란 게 좋았다 나빴다 한다지만 그것도 서로 애정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전 남편처럼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제가 노력한들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고 보살펴줬으니까요. 처음엔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외관상으로도 한참 누나벌이 되다 보니 제가 남편을 챙긴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살다 보니 금세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란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남편이 저보다 어렸지만 꼭 오빠처럼 아빠처럼 저를 아껴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이 욕심을 다 부렸을까요? 나 애 가지면 안 되겠지?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나이도 많고. 당신 나이가 뭐 어때서? 요샌 50 넘어서도 자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여보도 그러고 싶어? 그럼 당신 닮은 딸이면 좋을 것 같아. 안 돼. 왜? 애는 무조건 당신 닮아야 돼. 그래야 예쁘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내 눈엔 당신이 훨씬 예쁜데.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닮아야 돼. 진짜 온갖 꿈을 다 꿨답니다. 정말로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 하나만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유산 때의 충격인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더 욕심을 부려선 안 될 일이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차고 넘치게 행복했으니까요. 언제나 저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 걱정할 일이라곤 눈꼽만큼도 안 생기는 시절이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즈음 들면서 남편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기색이더군요. 아무래도 남편도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 물차 일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이제 물차 안 하면 안 돼? 왜? 당신 물차 일 간다고 부산이니 포항이니 다니니 내가 우리 여보 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당신 그거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 건 아무 탈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 아침에 보고 저녁에도 보는데. 그래,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일 그만둬. 일 그만두고 가게 일 거들면 되잖아. 그래.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일하는 만큼 우리 노후가 풍족해질 테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한 60 되면 일 접고 우리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살자. 그러려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지. 안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나 열심히 모아놨단 말이야. 또 응석 부린다. 그만 자자. 나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 말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남자를 처음 만나 20대에 결혼했으면 얼마나 더 많이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욕심인 건 알지만 너무 행복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남자였어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절 사랑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걸 느꼈답니다. 당신 내일 나가면 모레 온다고 그랬지? 그런 적 없잖아. 요새 회사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래. 지방 돌다 다시 여기 와서 또 지방 돌고 그러는 게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면서 방침이 내려왔거든. 진짜 싫다. 잘 됐네. 이번 기회에 그만둬버려. 또 그런다. 아직 안 돼. 얼른 자. 언제나 제 곁에서 잠들었던 남편이 가끔씩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회사 방침이 달라져서라고 했지만 그게 반가울 리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 오랜 기간 남편을 보아온 건 아니지만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대요. 우연한 기회에 다른 횟집에 화료를 납품하는 예전 김씨 아저씨를 만났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요샌 다른 동네 도신다면서요? 여긴 어쩐 일로? 잘 있었어, 윤 사장. 요새 인우 총각이랑, 아니지. 결혼했으니 이리 부르면 안 되지. 뭐 아무튼 인우랑도 여전히 사이 좋지. 그럼요. 뭐 사시려고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리 딸이 얼마 전에 박사과정 끝냈어. 그래서 박사된 기념으로 만년필 하나 사줄까 하고. 정말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내가 고생한 게 뭐 있다고. 딸년이 고생했지. 왜 고생을 안 하세요? 요샌 아예 1박 2일로 지방 도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1박 2일을 돌다니. 네, 남편이 그러던데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순간 김씨 아저씨가 좀 당황해 하시더군요.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 정도 연세가 되면 금세 분위기를 파악하거든요. 아이고, 맞다. 그랬지. 내가 늙어서 매번 깜빡깜빡하네. 맞다. 1박 2일로 바뀌었지.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에 헤어졌답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20년 넘게 장사를 한 사람이니
눈치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김씨 아저씨 반응은 정말 금시초문이란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이상하게 반응하니 금세 말을 바꾸시긴 했지만요.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한테 불화가 생길까 염려하셔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도 확신은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저씨 말대로 당신이 착각하신 걸 수도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게 더 맞았어요. 문제는 여자의 촉이 꽤나 민감하다는 거였죠.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른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쯤 달라진 남편의 행동거지가 밟히더군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제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저야 당연히 일이나 혹은 지인들의 전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였다면 화장실 들어가는 척하며 받을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도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거란 오만에 가까운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일을 다녀온 남편이 샤워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 같은 게 들렸답니다.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건 저희 부부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제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보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게임도 제 핸드폰으로 하기도 했으니 저희 부부에겐 서로의 핸드폰이 숨기고 말고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본 거고요. 애가 좀 아파요. 어떡해요? 연락 줘요. 을에 있기 마련인 보내온 사람의 이름도 없이 달랑 전화번호로만 표시된 문자였어요. 게다가 이미 왕래도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달랑 그 문자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이쯤 되면 그냥 잘못 보내진 문자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었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씻고 나온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었는데 전 이상하게 그게 아까 제가 본 그 문자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어진 남편의 행동이 그런 의심을 더 키웠고요. 아니, 내 정신 좀 봐. 차에 물건을 놔두고 왔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깐 차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건 거의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달아오른 얼굴로 돌아온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까지 늘어놓지 뭐예요. 동 대표님이 혼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고 계시지 뭐야. 그래서 돕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더라. 많이 기다렸지? 하하. 남편은 참 거짓말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요. 저도 여자잖아요. 그때부터 남편이 의심스러웠답니다. 그래도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잠들고 난 남편을 뒤로하고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아까 제가 본 그 문자가 사라졌더군요. 자기가 지웠다는 거란 뜻이었어요. 그냥 잘못 온 문자라면 굳이 지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혹시나 해서 전화 발신 기록까지 살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한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 남편이 한 말을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오더를 내린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심의 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어요. 여전히 남편은 회사 핑계를 대고 외박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려 해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남자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속썩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불이 번지기 전에 불을 꺼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불난데 기름 뿌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당신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만나지. 화로 납품하면 사장님들 매일 보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고. 나 아닌 다른 여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똑똑히 보았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바람 피우냐는 아내의 질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낙제였거든요. 대답은 안 했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설마 했거든요. 남편이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거면 좋겠거든요. 제가 경고를 날리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너무도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전 여전히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네요. 자기, 표정 왜 그래? 아니지? 아니라고 해. 얼른! 남편의 입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럴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고요. 그때라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보 같은 전 애써 웃으며 농담인 듯 대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100배는 더 바보인 남편이 차마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농담한 거야. 그러니까 여보도 농담이라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었는데. 미안해. 또 그런다. 농담이라니까. 농담이라고.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참담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둘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10여 분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묻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저를 자책하는데 남편이 그제야 말을 하대요. 미안해.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 용서할 가치도 없어. 나 나갈게.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변명을 들어야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가 가라고 그런 적 없어. 무슨 소리라도 해봐. 제발. 암이래. 혈액암. 그래서 내가 돌봐줘야 해.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인 죽을 거야. 암은 뭐고 돌봐주는 건 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멀쩡해서 그래? 그럼 나도 암 할래. 그럼 나 돌봐줘야 하잖아.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그래야 할 의무가 있잖아. 기다려. 나 당장 병원 가서 암 진단 받고 올 테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여자가 암에 걸렸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를 두고 그 여자를 사랑한 건지도 믿기지 않지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프니 자기가 돌봐줘야 한다는 거요. 남편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상처 입고 아파하는 저를 그냥 버려두지 못하고 감싸 안아야 했던 그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감싸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그나마 남은 이성마저도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은 아프지 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나 평생 원망하고 미워해야 돼. 미안해. 잘 지내. 그게 다였습니다. 불과 30여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린 동안 남편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머리는 잡으라고 외쳤지만 몸이 굳어 입마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보냈어요. 절대로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중에 잠깐 선잠에 들었고 그때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에서의 남편이라면 절대로 제게 그럴 리 없었을 테니까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한 통의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내가 언젠가 갚을게. 그때까지 나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해. 미안해. 미안해. 하다못해 전화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3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름 가까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식당은 직원들이 일을 처리해 주었고요. 소문 참 빠르더군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저와 남편이 헤어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모르겠어. 헤어진 걸까?
그 대답도 못 들었어. 나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사장님 어떤 모습인지 거울 좀 보세요. 굳이 거울을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먹은 기억도 거의 없었으니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일단 좀 씻으세요. 그리고 뭐라도 하세요. 사람들 말처럼 인우 씨가 바람을 폈다면 당장 달려가서 바람 피운 그녀 머리채라도 잡으시라고요. 잘못한 건 인우 씨인데 왜 사장님이 이러고 있냐고요. 저랑 5년 넘게 같이 일한 직원은 제겐 동생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런 아이가 저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싶어지대요. 맞아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제가 그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상간녀를 찾아가 따져야 했어요. 왜 하필이면 암 같은 걸로 남편을 꼬셨냐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을 찾기 위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남편이 하도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아 비슷하게라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흥신소까지 찾아갔을까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것 말고는 제가 남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무섭대요. 아내인 저도 모르는 남편의 행방을 흥신소라는 곳에선 불과 일주일 만에 찾아주었거든요. 저희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이 핸드폰도 거의 꺼져 있어서 찾아내느라 엄청 애먹었어요. 조금 더 조사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일단 남편분 사는 주소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도 성하셔서요. 상간녀 얼굴까지 사진으로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더 들 거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상간녀의 얼굴 따위가 아니었거든요. 흥신소에서 준 주소는 저희 집에서 좋기 수백 킬로는 떨어진 지방의 소도시였어요. 남편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게 맞다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답니다. 바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고도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갔어요. 조그만 연립주택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남편의 물차를 보았답니다. 당장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여자 머리채를 잡아야 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며 서성이던 그때였습니다. 여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저를 불렀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웬 아이의 손을 잡고 오고 있었네요. 당신 어떻게 알고? 얼굴이 왜 그런데 바보같이. 남편의 목소리에 가득 베인 눈물이 이상했나 봅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남편을 보며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거든요. 이 더위에 아이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비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이상하다 여겼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또 바보처럼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아빠 친구. 아빠랑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 응,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가 제게 인사를 하는 순간 마법에서 풀린 것처럼 몸이 움직였어요.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던 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대충 10살 가까이 되어 보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안 될 것도 없었죠. 새로 만난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는 거라면 그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속상하게 얼굴이 왜 그래? 바보같이. 잘못한 건 난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남자가 그리 따스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상식 밖이니까요. 그러나 상식 밖의 사건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인우 씨, 안 들어오고 뭐해? 애 더위 먹을라. 한 여자가 집을 나서다 저를 보고 멈춰 서더군요. 그 여자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을 제게서 뺏어간 여자였을 겁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아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다 쳐도 아이가 보는 앞에선 그럴 수 없는 거니까요. 혹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여자가 바로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럴 눈치였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한테 뭐 잘못했어? 엄마가 아줌마한테 많이 잘못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말했지. 친구들이랑 놀다 다투면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엄마도 그래서 그래. 엄마가 많이 잘못해서. 일단 들어가자. 너무 덥다.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을 따라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집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 앉으세요. 시원한 거 드릴게요. 남편이 아이를 방에 데려놓고 나오는 동안 집을 둘러봤어요. 한눈에 봐도 가난함이 잔뜩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런 여자를 고른 것도,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 부르는 것도요. 그 모든 의문을 풀어준 건 그 여자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우 씨한테 아무리 돌아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처럼 들릴 거란 건 아는데 저 인우 씨가 함께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겠더군요.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여자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정도였습니다. 희지는 잠들었어. 많이 힘든가 봐. 그럴 거야. 당신 얼굴 이게 뭐야? 뭐 먹기라도 한 거야? 주은아, 뭐 먹을 거 없을까? 잠시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집을 찾아온 아내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주문하는 사람이나 그걸 차려주겠다며 부엌으로 가는 사람이나 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더 궁금한 것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암이라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랬잖아. 암이라서 돌봐줘야 한다고. 그런데 저분 아픈 것 같지 않아서.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날 버릴 구실마저도 거짓말로 지어낼 정도로 남편이 저 여자를 좋아한 건가 싶었거든요.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저 사람은 건강해. 아픈 건 희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그 아이야. 백혈병이야.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착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남편이 아이라고 그랬던 것도 같았어요. 근데 전 그 아이가 진짜 아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애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더라. 언제 봤다고. 말하면서도 알겠더군요. 제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단걸요.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딸 맞아. 무슨 소리야. 당신 결혼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 맞아. 결혼한 적 없어. 그래도 희지가 내 딸인 건 맞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여자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인우 씨는 몰랐어요. 자기한테 딸이 있다는 걸. 저희가 헤어지고 나서야 저도 알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요. 그럼 두 사람이 사귀던 사이였단 건가요? 네. 근데 인우 씨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전 인우 씨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려온 거고요. 인우 씨 어머니라뇨? 인우 씨 고아라고 했는데. 미안해.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야. 나 집 나오면서 가족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아라고 한 거야.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당신 나 사랑한 건 맞아? 참 생뚱맞은 질문이었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알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알아요. 인우 씨 아이 때문에 저한테 오긴 했지만 언제나 언니, 죄송해요.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 이야기 마저 해요. 네, 인우 씨 여기 오고 나서도 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저한테도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가끔 언니 이야기 나오면 눈물부터 지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엄청 힘들 거라면서요. 제가 돌아가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말뿐이었어요. 인우 씨가 가면 우리 희지 살릴 자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나 알아듣게 얘기 좀 해줘. 화를 내건 동정을 하건 뭐라도 할 수 있게, 응?
남편이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린 시절 저 여자 이름이 주은이라더군요. 주은 씨를 만나서 정말로 사랑했대요. 근데 주은 씨 정도로는 남편 집에서 만족할 수 없었대요. 남편 집이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님 덕에 많이 부유했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주은 씨가 눈에 찰리 없었대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남편의 어머니가 주은 씨를 불러내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대요. 주은 씨만 아니면 남편이 집안 좋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다면서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그러니 주은 씨도 지친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말처럼 남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대요. 결국 남편 몰래 자취를 감춰야만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 주은 씨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인우 씨한테 알릴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또다시 그 끔찍한 일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전 저희 희지 키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실 인우 씨가 좋은 혼처 골라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지만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주은 씨를 찾아 사방을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외국으로 돈 쥐어주고 보냈으니 못 찾을 거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은 씨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던 거죠. 사건 이후 남편은 자기 집에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하대요. 그래서 가족 연도 끊고 혼자 나와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였고요. 남편이 주은 씨를 다시 만난 건 어떻게 된 건데요? 주은 씨가 연락했어요? 아니요. 저 희지 낳고 인우 씨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희지가 들으신 것처럼 백혈병이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녀요. 반년 전에 애 치료받고 나오는데 누가 절 부르더라고요. 인우 씨였어요. 인우 씨가 근처 거래처에 들르고 나오다 우연히 저를 봤대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으면 됐는데 남편이 희지를 보고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러다 결국 말하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 아이 병 치료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버는 걸로 감당이 안 됐어요. 여기저기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그걸로 빚독촉을 받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쳤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대충 이해는 갔지만 여전히 궁금한 거 투성이었어요. 당신 성격에 당신 딸이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 싶긴 해. 근데 나 당신 아내잖아. 나한테 말하면 안 됐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리고 또 말할 거 있어. 뭔데? 나 이번에 다시 서울로 가. 이사할 거야. 본가로 들어가야 돼. 본가? 당신 집 2년 끊었다면서. 그랬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 벌이로 온 희지 치료비랑 저 사람 사채 끌어쓴 거 막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아이를 저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찾아갔어. 아이 낳게 지원해 주시면 나 다시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뭘 하셨어? 그러겠다고 하시더라. 아버지도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 엄마도 자기 손녀 있는 줄 알았으니 어떻게든 낫게 해주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본가로 들어가야 돼. 3일 후에 이사가. 그런 이야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든 했을 텐데. 몇 번 고민하기도 했어. 당신이라면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라는 것도 알았고.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한테 내 딸을 낳아준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랑 내 딸 도와주라고 말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미안해. 당신 힘든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당신 나 원망하는 걸로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좋겠네. 당신 소원대로 내가 평생 당신 원망할 수 있게 해줘서. 미안해. 진짜야. 그리고 또 뭐? 주은아, 잠시만. 나 이 사람이랑 할 이야기 있어. 주은 씨가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비로소 우리 둘만 남았답니다. 나 욕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힘들게 했어. 그래도 당신한테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 진심이야. 그랬으면 나한테 다 말했어야지. 내가 진실을 알고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랬어야지. 나라면 그랬을 거야. 왜냐고? 난 당신 믿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안 그랬어. 날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거란 말이지.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내가 용서 안 되겠지만, 나 여전히 당신 사랑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했어야지. 그랬어야지. 못 믿겠어. 당신은 나 사랑한 거 아니야. 제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전 연인과 그 자식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이 이젠 제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청춘을 날린 여자를 못 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 딸이 죽을 지경인데 그걸 외면하고 저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남편이 하려던 말이 무언지 알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답니다. 당신 사랑하지만, 이젠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눈을 뜰 순 없어. 저 두 사람,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으니 내가 책임져야 하거든.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바람이라면 당신이 날 원망해줬으면 해. 욕을 해도 좋고 때려도 좋아. 그냥 나 용서하지 말고 당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줘. 힘들겠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마음 한구석에선 그깟 것 다 잊고 나랑 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 남자라면 애초에 제가 사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일 이후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차 일은 다시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의 지원은 손녀에게 가는 걸로 족하다는 이유였어요. 덕분에 저랑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있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나 보는 거 불편하지? 다른 분이랑 말해서 담당 바꿀까? 아니, 당신만큼 우리 가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냥 당신이 해. 대신에 가끔 희지 소식 전해줘. 나도 궁금하니까. 그럴게. 고마워, 진짜. 희지는 얼마 전 골수 이식을 받았답니다. 치료 경과도 좋아 조만간 건강을 회복할 것 같다더군요. 모든 치료가 끝나고 희지가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는다 해도 남편은 본가를 떠날 수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은 언제나 지키는 사람이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아쉬운 건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정도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게 섭섭하고 서운하답니다. 제가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아무 감정도 없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바보 같은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세상 일은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들 하시니 언젠가 저와 남편이 서로에게 말한 것처럼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게 미련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제가 바보 같아 보일 거란 건 알지만 남편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참 가슴 아프게 들었네요. 부디 사연자분 바람처럼 두 분이 말년에 함께 여행 다니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